17강 NAB와 시장 가격은 왜 다를까요? ETF의 진짜 가치와 괴리율. ETF를 주식처럼 매매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ETF 가격이 10,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ETF의 가치는 정확히 10,000원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ETF에는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가격과 ETF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나타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ETF를 공부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순자산 가치, 그리고 괴리율, 이 두 가지를 아주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ETF의 기본 구조부터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ETF는 하나의 바구니입니다. 바구니 안에는 여러 종목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ETF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A, B기업, C기업, D기업, 여러 반도체 기업이 들어 있습니다. 각 종목에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ETF는 각 종목을 일정한 비중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ETF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겠지요. 쉽게 말하면 ETF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재산의 가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자산 가치, 영어로는 NAV라고 부릅니다. ETF를 공부하다 보면 NAV라는 말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ETF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상의 ETF가 있습니다. ETF 한 주에 해당하는 실제 자산 가치가 10,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NAV는 대략 10,000원입니다. 그런데 증권사 화면에서 이 ETF가 11,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요? 실제 자산 가치는 10,000원인데 시장에서 사람들은 11,100원에 사고 팔고 있습니다. 반대 상황도 가능합니다. 실제 자산 가치는 10,000원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ETF의 실제 자산 가치와 시장 거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가격을 구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순자산 가치. ETF가 보유한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치입니다. 두 번째, 시장 가격. 투자자들이 실제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가격입니다. 시장 가격은 매수와 매도에 의해 움직입니다.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ETF의 시장 가격과 순자산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괴리율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ETF 시장 가격이 ETF의 기준 가치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ETF의 순자산 가치가 10,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장 가격이 12,100원입니다. 시장 가격이 기준 가치보다 높습니다. 이런 상태를 보통 프리미엄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순자산 가치는 10,000원인데 시장 가격이 9,8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가격이 기준 가치보다 낮습니다. 이런 상태를 디스카운트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이것을 왜 알아야 할까요? ETF가 좋다는 생각만 하고 시장 가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무조건 매수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순간 ETF 가격이 기준 가치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 있다면 나는 실제 자산 가치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ETF에서는 시장 가격과 순산 가치의 차이가 계속 크게 벌어진 채 유지되지 않도록 여러 시장 장치가 작동합니다. 여기서 ETF만의 흥미로운 구조가 나옵니다. ETF에는 유동성 공급자라고 불리는 시장 참여자가 있습니다. 영어 약자로는 LP라고 부릅니다. 유동성 공급자는 ETF 시장에서 매수와 매도 호가를 제시해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또 ETF 시장에는 ETF를 새로 만들거나 환매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 ETF 가격이 실제 자산 가치에서 지나치게 벗어나는 현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과일 바구니 하나가 있습니다.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과일을 하나씩 계산해 보니 정확히 10,000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이 과일 바구니가 1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구니 안에 과일을 따로 사서 비슷한 바구니를 만드는 것이 훨씬 싸겠네. 이런 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는 거래가 나타나면 두 가격의 차이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ETF도 기본적으로 비슷한 원리가 작동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괴리율은 항상 작으니까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괴리율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아주 급하게 움직이는 날입니다. 주가가 폭락합니다. 또는 갑자기 급등합니다.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매수하거나 매도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ETF의 시장 가격과 기준 가치 사이의 차이가 평소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한국 시장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ETF가 투자하는 해외 시장은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주식의 실시간 가격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환율도 움직입니다. 선물 가격도 움직입니다. 시장 참여자의 예상도 반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기준 가치와 시장 가격의 관계를 국내 주식 ETF처럼 단순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해외 ETF를 볼 때는 기초자산 시장의 거래 시간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ETF를 공부하면서 또 하나 보게 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INAV, 쉽게 말하면 장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계산되는 추정 순자산 가치입니다. ETF가 거래되는 동안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를 반영해서 ETF의 가치를 참고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다만 상품과 기초자산의 특성에 따라 활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음 ETF를 공부한다면 복잡한 계산법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딱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ETF 화면에 보이는 시장 가격과 ETF가 담고 있는 자산의 가치는 항상 완벽하게 똑같은 것은 아니다.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지 보겠습니다. ETF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현재 시장 가격을 봅니다. 두 번째, 순자산 가치와 관련된 정보를 봅니다. 세 번째, 괴리율이 평소보다 지나치게 크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의 차이도 봅니다. 다섯 번째,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호가 차이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하려는 가격과 매도하려는 가격 사이가 아주 촘촘한 ETF가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 사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벌어진 ETF도 있습니다. 특히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상품에서는 내가 생각한 가격보다 불리한 가격에 체결될 가능성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ETF를 고를 때 수익률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구성 종목, 비중, 비용, 거래량, 거래대금, 괴리율, 호가 상황 이런 요소들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공부한 주도 섹터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바이오가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바이오 ETF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때 바이오가 강하니까 ETF를 아무 가격에나 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급등하는 순간일수록 시장 가격이 기준 가치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장이 매우 흥분했을 때는 투자자도 같이 흥분하기 쉽습니다. ETF는 여러 종목을 담고 있으니까 개별 종목보다 무조건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ETF도 시장 가격으로 거래하는 투자 상품입니다. 가격을 확인하고 사야 합니다. 오늘 7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NAV는 ETF가 보유한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순자산 가치입니다. 둘째, ETF의 시장 가격은 실제 거래소에서 투자자들이 사고 파는 가격입니다. 셋째, 시장 가격과 기준 가치 사이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이를 괴리율이라는 개념으로 확인합니다. 넷째, 급등락장이나 해외 자산 ETF 등에서는 가격 차이를 더욱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ETF를 매수할 때 이 ETF가 좋은가만 묻지 마십시오.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지불하려는 가격은 ETF의 실제 자산 가치와 비교해 적절한가? ETF를 제대로 공부한다는 것은 좋은 산업을 찾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좋은 ETF를 찾고 그 ETF 안에 구성 종목을 확인하고 비중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얼마를 주고 사고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 여기까지가 ETF 투자의 기본입니다. 8강 ETF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왜 중요할까요? ETF를 고를 때 많은 투자자는 수익률부터 봅니다. 오늘 얼마나 올랐는가? 최근 한 달 동안 얼마나 올랐는가? 어떤 ETF가 가장 강한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ETF를 사고 팔 때는 또 하나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거래량과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량은 얼마나 많은 ETF가 거래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거래대금은 실제로 얼마의 돈이 거래되었는지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ETF 한 주 가격이 10,000원입니다. 오늘 10만 주가 거래되었습니다. 그러면 거래 대금은 대략 10억 원입니다. 이번에는 ETF 한 주 가격이 10만 원입니다. 똑같이 10만 주가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거래 대금이 대략 100억 원입니다. 거래량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움직인 돈의 크기는 10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래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 대금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ETF에서 거래가 활발하다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가장 먼저 사고 팔기가 편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TF도 주식처럼 매수자와 매도자가 만나는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내가 사고 싶어도 팔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면 원하는 가격에 바로 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팔고 싶은데 사려는 사람이 부족하다면 원하는 가격보다 낮춰서 매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가 활발한 ETF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수와 매도 주문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가격 근처에서 거래하기가 상대적으로 편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 7강에서 공부했던 호가가 다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어떤 ETF의 매수 호가는 9,990원입니다. 매도 호가는 10,000원입니다. 차이가 10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ETF는 매수 호가가 9,900원, 매도 호가는 1,1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차이가 200원입니다. 두 번째 ETF는 사려고 하면 더 비싸게 사고 바로 팔려고 하면 더 싸게 팔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흔히 호가 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몇십 원 차이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금액이 커지거나 매매가 반복되면 이 차이도 실제 투자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TF에서는 보수만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매수와 매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래량이 많으면 무조건 좋은 ETF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ETF에는 일반 주식과 조금 다른 구조가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유동성 공급자, LP가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자는 ETF 거래가 원활하도록 매수와 매도 호가를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오늘 거래량이 적다. 그러니까 무조건 거래할 수 없는 ETF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ETF에서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뿐 아니라 호가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ETF의 규모입니다. 거래량과 ETF 규모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ETF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 ETF에 들어있는 전체 자산 규모가 크다는 뜻입니다. 반면 거래량은 오늘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수량이 거래됐는지를 나타냅니다. 큰 ETF라도 어떤 날은 거래량이 적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규모가 작은 ETF가 특정한 날 엄청난 관심을 받으면서 거래량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ETF를 볼 때는 순자산 규모와 거래량을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ETF 규모가 너무 작으면 어떤 점을 생각해야 할까요? ETF가 장기간 충분한 자산을 모으지 못하면 운용사의 판단이나 상품의 요건 등에 따라 상품이 계속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ETF라고 해서 모든 상품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ETF가 상장 폐지된다고 해서 개별 기업이 파산해서 주식 가치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과 똑같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ETF는 보유 자산을 정리하는 절차를 거쳐 투자자에게 자산 가치에 따른 금액이 지급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원하지 않는 시점에 투자가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은 장기 투자자에게 불편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ETF가 여러 개라면 구성 종목만 비교하지 말고 규모도 확인하고 거래 상황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거래 대금을 시장 분석 도구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부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어느 날 코스닥이 강하게 상승합니다. ETF 상승률을 확인합니다. 바이오 ETF가 상승률 상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률만 보지 않습니다. 거래 대금도 확인합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돈이 바이오 ETF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른 바이오 ETF들도 동시에 강합니다. 구성 종목을 열어보니 여러 바이오 종목의 거래 대금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자금이 바이오 쪽으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관찰해 볼 만한 근거가 하나 더 생긴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ETF가 7% 급등했습니다. 상승률만 보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거래 대금은 매우 작습니다.
구성 종목에서도 시장 전체를 이끄는 강한 움직임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승률 숫자 하나만 보고 새로운 주도 섹터가 탄생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지수와 주도주 공부가 여기서 다시 연결됩니다. 먼저 지수를 봅니다. 코스피가 강한지, 코스닥이 강한지 봅니다. 그 다음 ETF 상승률을 봅니다. 어떤 섹터가 강한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ETF 거래 대금을 봅니다. 실제로 시장의 관심과 거래가 얼마나 집중되는지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구성 종목을 엽니다. 어떤 종목의 거래 대금이 큰지 봅니다. 누가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봅니다. 누가 신고가를 만드는지 봅니다. 그러면 흐름이 완성됩니다. 지수, ETF, 거래 대금, 구성 종목, 그리고 주도주.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 대금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래 대금은 돈이 많이 움직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 돈이 앞으로 반드시 수익을 만들어준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특히 ETF나 종목이 고점에서 크게 흔들리는 날에도 거래 대금은 폭발할 수 있습니다. 매수하는 사람도 많고 매도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은 주가의 위치와 함께 봐야 합니다. 가격이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가, 급등 후 고점에서 엄청난 거래 대금과 함께 밀리는가, 조정할 때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가, 다시 상승할 때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가, 이런 흐름을 함께 봅니다. 거래 대금은 정답을 알려주는 숫자가 아니라 시장 자금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단서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ETF를 실제 매매할 때는 시장가 주문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 사이가 크게 벌어진 상품에서 시장가로 큰 주문을 내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불리한 가격에 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TF의 거래가 뜸하거나 호가 간격이 넓다면 가격을 확인하면서 지정가 주문을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익을 많이 내는 기술이라기보다 불필요한 거래 손실을 줄이는 기본 습관에 가깝습니다. 오늘 8강에서 꼭 기억할 내용은 4가지입니다. 첫째, 거래량은 거래된 수량이고 거래 대금은 실제로 움직인 돈의 크기입니다. 둘째, ETF를 매매할 때는 거래량뿐 아니라 거래 대금과 매수 매도 호가도 함께 봅니다. 셋째,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강한 ETF는 시장 자금이 어느 섹터에 집중되는지 찾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거래 대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투자 대상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ETF를 볼 때 오늘 몇 % 올랐는지만 보지 마십시오. 그 뒤에서 얼마의 돈이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돈이 하루만 몰렸다가 사라지는지, 며칠 동안 이어지는지, ETF에서 구성 종목으로 확산되는지 계속 관찰하십시오. 가격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거래 대금은 그 가격 뒤에서 움직이는 돈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ETF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둘을 함께 봐야 합니다. 구강 ETF에도 운용 보수와 비용이 있을까요? ETF는 여러 종목에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ETF를 처음 접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냥 주식처럼 사면 되는 것 아닌가? 별도의 비용은 거의 없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ETF도 누군가가 만들고 관리하고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오늘 9강에서는 ETF 투자에서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운용 보수와 각종 비용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ETF를 다시 바구니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ETF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반도체 기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구니를 처음 한번 만들어 놓고 10년 동안 그냥 놔두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 종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비중도 바뀝니다. 지수가 변경되면 그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배당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ETF의 자산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곳이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입니다. 당연히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이 총보수입니다. ETF 정보를 살펴보면 연 몇 %, 이런 식으로 비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보수가 0.5%라고 해보겠습니다. 1,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해서 매년 내 통장에서 5천 원을 따로 꺼내서 내는 방식은 아닙니다. ETF의 자산에서 비용이 반영되기 때문에 투자자는 비용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직접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비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ETF를 장기간 보유하면 작아 보이는 비용 차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슷한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여러 개 있다면 비용 차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ETF와 B ETF가 있습니다. 두 상품 모두 같거나 매우 비슷한 지수를 추종합니다. 구성 종목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A ETF의 비용은 낮고 B ETF의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겠습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짧게 보면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장기간 투자한다면 작은 차이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ETF를 노후 자금이나 장기 적립식 투자에 활용한다면 비용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그렇다면 총보수만 보면 ETF 비용을 모두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ETF를 실제로 운용하는 과정에선 표면적으로 보이는 보수 외에도 여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목을 사고 팔면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수를 사용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자산에 투자한다면 관련 비용 구조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ETF를 비교할 때는 단순히 광고에 크게 표시된 한 가지 숫자만 보고 가장 싸다고 판단하는 것보다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전체적인 비용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ETF는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 팔 때도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난 8강에서 호가를 공부했습니다.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호가 스프레드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넓게 보면 투자자가 실제 거래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ETF의 매수 호가는 10,000원입니다. 매도 호가는 9,990원입니다. 차이가 작습니다. 그런데 다른 ETF는 매수하려면 11,100원을 내야 하고 팔려고 하면 9,900원밖에 받을 수 없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ETF는 사고 파는 순간부터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 보수가 조금 싸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더 좋은 ETF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거래가 충분히 활발한지, 호가가 촘촘한지, 추적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7강에서 배웠던 추적 오차와도 연결됩니다. ETF의 목표는 기초지수의 움직임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용이 발생합니다. 운용 과정에서도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지수의 수익률과 ETF의 실제 수익률 사이에 조금씩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ETF를 비교할 때는 보수가 얼마나 싼가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수를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아주 싼 ETF인데 추적 성과가 계속 좋지 않다면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비용이 조금 높더라도 상품 구조가 다르거나 추종 전략 자체가 다르다면 단순한 비용 숫자만으로 비교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를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ETF를 하루, 이틀, 며칠 정도 거래하는 투자자라면 연간 운용 보수의 아주 작은 차이보다 매수와 매도 호가, 거래 유동성, 시장 가격과 기준 가치의 차이, 이런 요소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년, 20년, 장기간 보유하는 투자자라면 매일의 작은 호가 차이보다 장기간 누적되는 비용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기간에 따라 어떤 비용을 더 중요하게 볼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코스닥 관련 ETF가 두 개 있습니다. A ETF, B ETF. 둘 다 비슷한 지수를 추종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비교하면 될까요? 먼저 구성 종목을 봅니다. 정말 비슷한 상품인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총보수와 기타 비용 정보를 봅니다. 그리고 순자산 규모를 봅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봅니다. 호가 차이를 봅니다. 추적 성과를 봅니다. 이렇게 비교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수료가 더 싸니까 무조건 이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초보 투자자가 혼동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ETF 운용 보수와 증권사 매매 관련 비용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ETF 자체를 운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면서 적용받는 비용이나 세금 체계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ETF가 투자하는 자산이나
상품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 전에는 현재 적용되는 비용과 세금 기준을 증권사나 공식 상품 정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ETF는 환율, 배당, 세금, 기초자산 시장, 여러 요소가 추가됩니다. 국내 주식형 ETF와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강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9강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ETF를 비교할 때 첫 번째, 운용 보수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표면적인 보수 외에 실제 비용 구조도 살펴봅니다. 세 번째,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확인합니다. 네 번째, 매수와 매도 호가 차이를 봅니다. 다섯 번째, 기초 지수를 얼마나 잘 추종하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비용은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특히 장기 투자에서는 작은 비용이 오랜 시간 반복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용이 가장 싼 ETF가 무조건 가장 좋은 ETF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자산에 제대로 투자하는지, 구성 종목은 적절한지, 거래하기 편한지, 규모는 충분한지, 추적은 잘하는지, 그리고 비용은 합리적인지, 전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ETF 투자에서는 수익률만 내 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에서 빠져나가는 비용도 결국 내 돈입니다. 그래서 좋은 ETF를 고를 때는 얼마나 벌 수 있을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더 묻습니다. 이 투자를 유지하는 동안 나는 얼마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가? 이 질문까지 할 수 있어야 ETF를 보는 눈이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